예, 반갑습니다. 오늘 정치발전소 마키아벨리 편지의 특강, 마키아벨리 편지 특강 준비했는데요. 이번 달 아마 마키아벨리 편지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이제 아시겠지만 이번 달 선정 도서가 지금 옆에 나와 계시는 김윤지 저자님의 한류외전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제 제목으로서는 그동안 정치발전소에서 추천했던 책들의 맥락하고 의외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꽤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이제 책의 핵심적인 키워드, 오늘 이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지금 K컬처 산업 또는 문화 산업이라는 것이 산업으로서, 그리고 그 과정에 한 사회의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의 변화하고 어떻게 어떤 맥락에서 결합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책으로 저희가 이제 세심하게 선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직접 저자님 모시고 오늘 이제 특강이라기보다는 오늘은 일종의 대담 또는 얘기를 나누면서 이 책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리가 이 K컬처 산업 또는 문화 산업 이면에 또는 전반에 있는 어떤 우리의 맥락, 이런 걸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옆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저는 강연을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시니까 정치발전소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조성주라고 하고요. 오늘 이제 한류외전의 저자분 옆에 모셨습니다. 김윤지 저자님, 그리고 김윤지 연구원님 뭐 또 이렇게 호칭을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옆에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수출비운의 해외경제연구소에서 문화산업을 연구하고 있는 김윤지입니다. 이 책 저는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나누자면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네. 제가 원래 개인적으로는 이런 다양한 컨텐츠들을 많이 소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OTT 서비스도 굉장히 많이 구독하고 있어가지고 가계경제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어쨌든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이제 준비된 고민, 질문이나 이런 거보다 궁금한 이제 좀 아이스 브레이킹이랄까요? 이런 걸 만약에 이제 이 K컬처 산업, K컬처의 이제 뭐 요즘 종횡무진 활약이 대단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해외, 이제 아직 K컬처 이 다양한 것들 아직 접해보지 못한 해외 누군가한테 내가 이 K 콘텐츠는 추천하고 싶다. 네. 보석 같은 뭐 이렇게 숨겨진 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거를 추천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뭐 이미 많이 보셨으니까 저는 일단은 넷플릭스 같은 OTT가 이제 많이 보급이 돼 있으니까 일단은 한국의 드라마들을 추천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오징어 게임일 수도 있고, 더 글로리일 수도 있고, 최근에 인기가 많았던 한국 드라마들을 먼저 소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드라마들이 이제 한국 사회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응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우리 영상 산업의 수준을 잘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드라마들. 네. 그러니까 중간에 뭐 얘기 나누겠지만은 저자님께서는 그러니까 과거 한류 드라마하고 K 드라마는 또 다르다, 이 구분을 하시잖아요.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 지점이.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부분이 좀 다를까요? 그게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이제 한류 드라마라고 하면 아시아에서 되게 인기가 이제 일단 많이 얻었잖아요. 그 드라마들의 특징은 일단 달달해요. 로맨틱 코미디 네. 느낌이 많고, 굉장히 멜로물도 많고, 뭐 사랑도 다루고 이제 이런 것들인데, 기억상실 나오고, 기억상실도 많이 나오고,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너무 구조가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 아직도 아시아에서는 한류 드라마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고 그런 류의 드라마들을 좋아하세요. 아시아에서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넷플릭스에 오른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혹시 사내 맞선 보셨어요? 보진 않았는데 어떤 작품인지 압니다. 아시죠? 김세정 씨 나오는데. 예. 근데 그 드라마가 아시아 거의 모든 나라에서 1등을 다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인기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인기가 좋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류의 한류 드라마들을 굉장히 아시아에서는 좋아하시는데, 근데 사실 서구에서 좋아하는 드라마들을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오징어 게임 또는 뭐 괴물 또는 지금 우리 학교는 이런 것처럼 약간 장르물이거나 약간 자극적인, 굉장히 사회적인 갈등도 많이 다루고 있지만 또 어떤 엄청나게 갈등도 응축적인 이런 드라마들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OTT를 통해서 이런 드라마들이 확산되는 거 보면서 이게 좀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이 드라마들을 요즘 K 드라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축이 다 발전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서구에서는 약간 K 드라마가 더 인기가 많고 아시아에서는 한류 드라마가 인기가 많고, 근데 다 달라요. 아시아에서는 이쪽이 확 올라가기도 하고, 또 서구에서는 요즘 같은 경우는 사냥개들 같은 드라마는 사실 서구에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게 조금 다르죠. 아시아에서랑 조금 다른 게. 그렇군요.
네, 이제 좀 본격적인 책 얘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책에 이제 표지에도 적혀 있지만 설계되지 않은 성공. 네. 사실 저는 약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느낌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해외에서 처음에 이제 해외 뭐 경제지나 이런 데서 이 K 컬처의 성공을 얘기할 때 마치 이제 압축 성장처럼 마치 우리 이제 개발주의, 개발 독재 때 정부가 이제 뭐 대기업을 팍팍 밀고 각종 규제나 뭐 이런 것을 뭐 완화나 이런 걸 통해서 정부가 굉장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특정 뭐 집단을 중심으로 밀고 압축적으로 고속 성장해가지고 이제 성공한 예를 들면 글로벌 기업으로 이런 것처럼 마치 한국의 K컬처도 그런 굉장히 정부의 진흥 정책에 강력한 진흥 정책에서 성공했다라는 일종의 편견일까요? 도식 같은 게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이제 저자님은 오히려 그렇게 보기보다는 설계되지 않은 성공이다. 네. 이렇게 뭐 정책의 중요성을 계속 말씀하시긴 하지만 이것이 정부 정책의 직접적인 효과로 꼭 이 성공이 지금의 성공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다라고 네. 이견을 좀 제시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구에서 약간 한국 또는 아시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약간 편견, 틀이라는 게 뭔가 엄청난 성공을 했을 땐 분명히 정부가 뭔가를 했을 것이다. 얘네가 분명히 계획하고 뭔가 키워내고 잘 따르게 했을 것이다. 이런 편견들이 있거든요. 근데 문화산업은 이제 우리도 겪어봐서 알지만 정부가 막 지원해서 키워주고 싶어도 본인들도 힘들어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성장을 시켜야 되는지 몰라서 예를 들어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뭐 반도체나 조선산업이나 이런 경우는 중무장대하고 자본 집약적이기 때문에 사실 자본을 잘 투여해주고 빨리빨리 성장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가능한 산업이었는데 문화산업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선별적으로 어떤 기업들을 골라서 뭐 지원을 해줄 만한 큰 기업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굉장히 다 작은 기업들이고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정부 정책이 뭔가 기여한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 정책도 기여한 게 있고 당시에 환경이 갑자기 급변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기술적으로 초고속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보급이 됐다든가 우리나라의 뭐 자본을 영화 산업 같은 데 투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든가 여러 가지가 굉장히 이렇게 맞물리면서 약간은 우연도 겹치고 그 우연 속에서 뭐 성공도 생기고 이제 이런 건데 너무 서구에서는 이게 정부 주도의 산물이다라는 것이라는 시각이 강해서 이제 설계되지 않은 성공이라는 건 예전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김정수 교수님이 이제 한번 말씀하신 내용이긴 한데 저는 이제 이 단어가 굉장히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성공은 모든 게 다 맞물려진 결과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 얘기를 좀 중심에 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중간에 K-팝 얘기 나올 때도 나왔지만 싸이의 강남스타일의 성공과 네. 급작스러운 성공도 그렇죠. 싸이 같은 경우가 설명되지 않는 약간 가장 대표적으로 당황스러운 성공이었기도 하고요. 네.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도 뭔가 준비된 것들이 있으니까 그 기회마다 약간 잡을 수 있었던 거긴 한데 그래도 하여튼 모든 것이 이렇게 계획대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라는 차원에서 설계되지 않은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저자님의 책을 읽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언뜻 이제 그런 지각들이 이제 드러나는데 문화라는 것도 결국은 그냥 문화 혼자만 동떨어져 가지고 어떤 발전을 하거나 이제 성공을 하거나 또는 변화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치 경제적 어떤 맥락의 변화 속에 위에 이제 얹어지기도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최근에 약간 K컬처 산업의 성공의 배경에는 예를 들면 뭐 좀 너무 도식적으로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2010년대 이후 이 2000년대 또는 2010년대 이후 어떤 성공에는 어떤 정치 경제적 좀 변화나 맥락이 좀 자리 잡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지. 저는 이제 한류 성공의 이제 이 책에서도 이제 썰 때 보면은 언제를 기점으로 잡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그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이 우리 한류 산업이 어떤 산업화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봤어요. 근데 이 산업화라는 게 우리가 뭐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개방 압력이 들어오고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과정에서 산업화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점으로서 딱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사건이 뭘까를 한 게 책에도 있듯이 그 1988년 위험한 정사 영화 네. 개봉될 때 그 영화관에 뱀 푼 사건. 네, 유명한 네, 사건이죠. 명동 코리아극장하고 신촌 신영극장에서 이제 뱀을 푼 사건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이 사건이 되게 결정적으로 그때의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었냐면
사실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영화 산업에서 그러니까 국산 영화들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당연히 수입은 외국 영화 수입해온 게 굉장히 높았는데 이때 외국 영화 수입이 되게 좋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외국 영화를 수입할 수 있게 하는 게 국내 한 20개 정도의 영화사로 제한돼 있었어요. 등록을 하게 돼 있어서. 근데 이 영화사들한테 어떤 조건이냐면 영화를 수입해 오려면 국내 영화를 한 1년에 15편 정도 만들면 이 조건에 만족하기 때문에 영화를 수입해 올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내 영화는 그 영화 수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수를 채워주는 형태로 이제 제작을 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자본이 조달을 해올 때가 외국 영화 수입해서 거두는 수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없으면 국내 영화를 만들 수 있는 돈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외화 수입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우리 우루과이 라운드 네. 기억하시면 우리는 이제 기억 속에 1993년에 쌀 개방이 됐다 이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시작이 된 게 1985년부터였는데 이 우루과이 라운드의 가장 핵심적인 게 서비스 시장하고 쌀 시장, 그러니까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게 세계적으로 되게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루과이 라운드가 진행이 될 때 이제 헐리우드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계속 영화 시장을 개방을 해라는 걸 계속 압력을 갖기 시작했고 우리도 이제 이렇게 외화 수입은 국내에 한 몇 개사만 할 수 있게 하는 장치에서 좀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계속 개방의 압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화법을 바꿔줘요. 86년쯤에 영화법을 바꿔주면서 직접 헐리우드 영화사들이 들어와서 직접 배급도 할 수 있게 바꿔주니까 그래서 1988년에 이제 UIP 영화사가 생기고 거기서 이제 위험한 정사 영화를 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영화 산업에서는 굉장히 여기에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화 수입권을 이쪽에 내주는 순간 국내 영화 산업이 다 마비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저항을 강하게 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뱀도 풀고 이런 상황이 나왔던 건데 그만큼 개방이 우리가 원하진 않았지만 하여튼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문이 열리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였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부도 뭔가 정책이 필요했겠죠. 근데 산업 정책이라는 게 지금도 그렇지만 갑자기 이런 산업을 합시다. 라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려면 사실 국민적인 공감대 같은 게 굉장히 잘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때 이제 이 김영삼 정부가 이제 93년에 들어서기 시작하는데 이때 국민적 공감대를 가장 잘 보여줬던 문구가 유명한 문구가 있죠. 주라기 공원 영화원 한 해 수입이 우리나라 차 15만 대 수출하는 효과와 같다. 이제 이 문구가 대통령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이게 굉장히 당시에도 센세이션한 파급을 줬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차 한 대도 수출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걸 우리 겪었는데 야 무슨 딴 나라 영화 한 편 수출하는 게 차 15만 대랑 똑같아? 그게 말이 돼? 약간 그런 식으로 충격적인 문구긴 했지만 그게 가장 그 시대에 그만큼 문화산업이 중요하다라는 걸 메시지를 주기에 되게 효율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도 그때 김영삼 대통령도 이 문구를 굉장히 잘 여러 번 쓰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이 문구가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면서 이제 국민적 공감대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고 그런 힘으로 처음으로 이제 문화산업 정책국도 생기고 정부 안에 생기긴 생겼어요. 근데 항상 뭔가 생기면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잖아. 삐그덕 되고 약간 앞뒤도 안 맞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더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거는 우리가 이제 IMF 위기를 겪고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는데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도. 그러면 과거에 그 재벌 체제에 문제가 많았던 것 때문에 지금 IMF 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산업이 필요한데 이 산업이 무엇이 될 것이냐. 여기에서 이제 화두를 던진 게 당시 정보사회론 같은 것들이 막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벤처 산업을 제시를 했고 벤처 산업이 잘 되려면 코스닥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고 근데 여기에 하나 더 붙여서 문화산업까지 같이 더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벤처 산업처럼 문화산업에도 투자를 하면 벤처 산업과 똑같은 혜택을 준다. 요 키워드를 딱 던지면서 어떻게 보면 그 영화 산업이나 문화 산업 쪽으로 자본이 흐를 수 있도록 해서 물꼬를 터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박자가 맞아 떨어진 거죠. 개방의 압력이 됐고 그 국민적인 정서도 약간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법제도도 정비를 하면서 이제 자본도 들어갈 수 있게 구조를 만들어주면서 약간의 문화산업 정책이 완결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됐거든요. 그래서 산업화라는 게
그냥 어떤 산업을 갑자기 산업화를 합시다라고 됐다기보다는 이런 조건들이 좀 맞아 떨어지면서 우리도 이제 산업화에 발을 내딛게 됐다. 그리고 산업화 나은데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자본이 잘 투입이 되는 게 중요한데 김대중 정부 때 이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물꼬를 잘 터준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외부 충격론, 그러니까 외부 충격이 마치 이제 저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 한미FTA 때가 이제 네. 마치 떠오르는데 당시에도 비슷한 거였잖아요. 네. 일정 정도의 외부 충격이 있어야 이제 소위 말하는 서비스 시장이 이제 현대화되고 경쟁력을 갖추고 뭐 이런 논리가 있었는데 실제 이 문화산업이야말로 일종의 외부 충격과 개방이 일정 정도 긍정적 역할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문화산업은 그러니까 다른 산업보다도 거의 비슷한 점이 있겠지만 특히 문화산업은 사람들의 그 취향과 공감대를 중요하게 여기는 산업이기 때문에 개방에 대한 충격이 그러니까 산업적으로는 일단 일시적으로 되게 힘든 건 맞는데 사람들의 눈높이나 그 산업의 수준을 높이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스크린 쿼터 폐지는 정말 큰 문제였는데 그때도 분명히 일시적으로는 충격이 왔어요. 산업적으로 충격이 왔고 이거 굉장히 어려움이 온 건 맞지만 이제 다른 힘에 의해서 돌파가 된 거긴 한데 그래도 하여튼 개방의 힘이 문화산업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을 주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따가 어차피 영화나 이런 쪽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요. 가도록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K컬처 뭐 문화산업이 굉장히 큰 이제 뭐 사실 또 화려하잖아요. 문화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큰 성공을 세계적으로 거두고 있는 것처럼 있다. 이건 현실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또 시니컬한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아니 K드라마, K영화, 뭐 K팝 성공 대단하지만 실제 게임 산업이나 이런 쪽 또는 다른 산업의 규모에 비하면 고용 효과, 뭐 예를 들면 산업의 규모,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유발 효과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오히려 아직 그렇게 산업적으로 큰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이제 또 비판을 하기도 하거든요. 실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문화산업이 굉장히 수출로도 그렇고 굉장히 원래 컸었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WTO 체제 당시에도 미국은 이제 그런 요구가 실제 내적으로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경쟁력이 있었으니까 워낙 큰 산업이었으니까. 그 시장을 열게 해야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K컬처 산업이 산업적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했다고 하지만 실제 그 규모나 예를 들면 영향력에서 정말 산업적 규모에서도 성공인가 이것도 한번은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콘텐츠 산업 수출이 이제 어느 정도인가 얘기를 할 때 저도 제일 잘 쓰는 표현이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가전 산업을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사실 가전을 넘어섰다 하면 되게 크다는 게 제 느낌이 조금 오기 시작하죠. 가전 산업을 넘어서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 콘텐츠라는 게 영화, 드라마, K-팝, 뭐 아까 말씀드린 게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야 그거 다 합했는데도 가전 하면 또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큰 건가 작은 건가 이렇게 가늠이 잘 안 되기도 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문화산업은 아까 말씀하신 되게 화려한데도 굉장히 대부분의 기업들이 굉장히 영세해요. 그렇더라고요. 영세하고 성공이 굉장히 일시적으로 일어나서 오늘 성공한 기업이 당장 내년에 망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산업이어서 정부에서도 항상 무슨 고민이 있었냐면 이 산업이 되게 중요하고 성장이 될 것인데 그래서 지원을 해줘야겠는데 이 지원 논리가 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산업들이 영세하고 뭔가 이렇게 바로바로 수익화가 되지 않는 게 한동안 오랫동안 유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이 뭔가 굉장히 큰 효과를 준다라는 걸 이야기해줘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계속 지원을 하려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발 효과가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이제 많이 만들어 싶어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바로바로 수익화되는 건 적지만 문화라는 힘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높이고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산업에 영향을 주는 게 크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얘기들도 이제 말로는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한국의 드라마가 인기를 얻으면 그 안에 나오는 한국 화장품도 많이 사고 한국 라면도 많이 먹고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근데 이것도 약간 수치로 이제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있긴 했죠. 그래서 제가 2012년 때 이제 책에는 없는 얘기인데 그런 연구를 했어요. 뭔가 이제 이걸 숫자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해서 저희가 이제 시작했던 연구가 보면 한류 수출의 소비자 수출
수출 견인 효과. 예를 들어서 한류 수출이 얼마만큼 늘어나면 요것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기 때문에 모든 상품은 아니지만 약간 취향이 중요한 소비재들,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나 뭐 식품이나 의류나 이런 것들 같은 소비재를 선택할 때 한국 상품을 훨씬 더 많이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소비재 수출을 좀 더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까 해서 설득력 있게 들리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다 작업을 했더니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소비재 수출보다 한 2배 정도 많은 콘텐츠 수출보다 한 2배 정도 많은 소비재 수출 견인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만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이런 얘기가 필요했던 이유는 문화산업 되게 중요해. 근데 여기서 수익을 잘 못 올려. 하지만 얘는 이 수익보다는 더 좋은 효과가 분명히 있잖아. 우리 그거 알고 있잖아. 이걸 좀 얘기를 해보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최근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유발 효과는 이제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다. 오히려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한 단계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이 산업의 수익화 자체를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제 유발 효과 높은 거 다 안다. 한류 잘 돼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도 높아지고 관광도 오고, 관광도 오고 이런 거를 너무 수치화하다 보면 이제 이 숫자가 다시 또 발목을 잡아요. 이 숫자라는 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계속 좋아져야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효과는 이제 있는 거 다 아니까 이 얘기보다는 이제 조금 더 본원으로 들어가서 콘텐츠 산업 자체가 이제 우리가 아까 수익이 잘 안 난다고 했는데 이거 수익화를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얘기할 때가 됐다. 왜 우리 가전 산업보다 더 많이 수출하는 산업이면 이 정도는 이제 이 산업 내부의 수익화를 좀 더 얘기해도 되겠다.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고. 그럼 이제는 진짜 산업 그 자체로서의 수익. 네, 그걸 이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이 큰 성공을 했는데 우리가 그만큼 수익은 못 거뒀다면 왜 그 이유는 뭔지, 그럼 어떤 구조를 바꿔야 되는지 이런 식의 얘기를 좀 더 집중하는 게 맞지. 야, 오징어 게임을 잘 팔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화장품이 얼마큼이 더 팔리고 의류가 더 팔리는 얘기는 다 알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자꾸 그 얘기만 집중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산업 내부의 얘기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래 질문지에는 없었지만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아까 이제 어쨌든 이게 이제 문화라는 거는 이제 보통은 이제 정치 쪽에서 다룰 때 뭐 예전에 진보 쪽에서는 다양성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만 다루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이 책과 이제 연구원님의 이제 고민은 이제 산업으로서의 이제 K컬처 산업 이제 문화 이게 있는 거잖아요. 중간에 나왔지만 그러니까 아까 이제 개방이라는 외부 충격의 효과도 있었지만 중간에 보면 이제 굉장히 지금도 이제 사실 영세하거나 중소기업이 많지만 대기업들이 들어오고 물론 중간에 빠져나가기도 했지만 또는 벤처 투자 이 자금이 들어오고 사실 이런 것들이 이 책을 보다 보면은 실제 한국의 K 콘텐츠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렇죠. 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왜 중요할 수밖에 없냐면 콘텐츠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자본이 필요해요. 자본이 필요한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콘텐츠 산업에 있는 기업들이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되게 힘들어요. 저도 금융기관에 있지만 아시겠지만 땅도 없고 공장도 없잖아요. 뭐가 없네요. 아무것도 없어서 네,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제작비를 어디선가 조달을 해야 되는데 금융권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땅과 공장이 있으니까 그거 담보로 해서 자본을 조달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면 되는 건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그리고 케이팝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자본을 어디선가 조달해오는 문제가 제일 중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이제 외화 수익권이 그렇게 절실했던 이유도 그게 제일 중요한 자본 조달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기업 진입이 그래도 이 산업을 만드는데 되게 중요했던 거는 이제 영화 산업이 되게 대표적인데 아까 80년대 이제 헐리우드 영화 시장이 헐리우드가 들어서 개방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헐리우드가 그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는 건 사실 우리나라에 뭔가 먹을 게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대기업들도 이때 진입을 해요. 그래서 그때 대기업들이 진입한 대기업들이 뭐 삼성전자, 뭐 대우, LG 이런 기업들이었는데 이 기업들이 다 대표적으로 그때 비디오 데크를 하는 기업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업들은 우리가 비디오 데크라는 하드웨어를 하니까 소프트웨어로서의 영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비디오 판권이 중요하다고 해서 다 진입을 해요. 1990년대 초반에. 근데 이분들이 들어가서 영화 산업을 하려고 보니까 직접 영화 제작까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돈을 댈 수는 있지만. 누구랑 영화를 해야 될까 보니까 사실 기존에 영화 하시던 분들은 너무 낡은 그런 업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1980년대 대학가를 거치면서 영화 운동을 하신 분들이 많이 탄생을 하세요. 이분들이 이제 새로운
그 영화를 좀 통해서 세상을 좀 바꾸고 싶다라는 걸 이제 영화를 운동을 많이 하시고 사회로 나오셨는데 이분들도 약간 영화 기존의 업자들하고는 코드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지역의 이제 네, 지역의 구태 뭐 이렇게 봤겠네요. 그렇죠. 네. 극장 업자들 약간 이런 분들인데 물론 그분들이 영화 산업을 꾸준히 해오셨지만 뭐 한국 영화에 그렇게 깊은 이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대신 이분들이 손을 잡은 게 이 대기업 진출한 분들인 거죠. 이분들 이제 약간 코드가 맞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획서도 만들어 하면 계획서도 만들어 오고 영화 제작안도 만들어 오고 일정에 맞춰서 영화도 만들고 그래서 이 두 분들이 이 두 세력 그러니까 그 대기업과 새로 영화 운동을 하신 분들 이분들이 이제 신진 기획자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두 분들이 만나서 이제 기획 영화 시대를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한국 영화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옛날에 심혜진 씨 나온 결혼 이야기 뭐 이런 영화들이 대표적인데 그러니까 그 이전과는 좀 다른 영화 시스템 자체를 이제 바꿔준 거죠 대기업들이. 근데 요 시대가 짧게 중단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IMF 금융위기가 오는데 IMF 금융위기 오면 이제 우리 굉장히 다 어려웠잖아요. 이때 진입했던 대기업들이 다 철수를 해요. 왜냐하면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돈 안 되는 사업들은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됐고 돈 안 되는 사업을 찾다 보니까 가장 1순위가 영화 산업. 들어가서 열심히 만드셨지만 아직 수익을 잘 내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퇴진을 하고 아까 그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벤처 투자 활성화, 코스닥 시장 활성화하면서 이제 벤처 투자자들에게 영화 산업에도 투자를 해도 똑같은 혜택을 주게 했기 때문에 요 대기업들 대신 이제 벤처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자본을 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 벤처 투자자들이 있고 신진 기획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대기업들이 다 퇴진을 했다고는 하는데 다 퇴진한 건 아니고 남은 기업들이 몇 개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CJ, 오리온, 롯데 이런 기업들이 남았는데 이 기업들은 뭐가 달랐냐면 멀티플렉스 극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멀티플렉스 극장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영화 시장 자체의 공급 기반이 넓혀질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남았어요. 그래서 이분들과 아까 말한 벤처 투자자와 아까 말한 기획자들 요 세 축이 사실은 한국 영화 시장을 그때부터 만들어 나가기 시작한 거죠. 한국형 메인 투자 시스템이라고 해서 자본은 요 대기업과 벤처 자본들이 되고 영화 기획자들이 영화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영화를 굉장히 열심히 만들었고 그래서 사실 천만 영화도 만들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라고 보면 일단은 1차적으로 자본을 조달해준 역할도 했고 그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그 투자 시스템을 완성한 것도 사실은 대기업이 큰 역할을 해서 사실 영화 산업과 요 문화 산업에서는 대기업이 일정 정도 역할을 한 것도 분명히 있다. 근데 물론 장단점이 있죠. 항상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단점으로 얘기되는 게 그 영화 같은 경우 이제 이분들이 다 영화 배급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그 자기네 영화만 모든 극장에 깔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항상 문제가 났잖아요. 근데 약간 요게 단점이긴 하면서 굉장히 효율성이 높은 시스템이긴 해서 이 장단점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일정 정도 기여하는 역할은 분명히 크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사실 그 굉장히 K컬처 산업에 지금 굉장히 큰 성공이다 하지만 또 한편 최근에 한국 영화 위기론도 같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방금 이제 영화 얘기가 나와서 이제 연속으로 질문을 가려고 하는데 사실 한국 영화 위기론 많이 얘기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확히 한국 영화의 위기인지 아니면 극장 자체의 위기인지 아니면 그게 어떤 면에서는 좀 전에 말씀하신 어떤 그 삼각 시스템 그러니까 이거의 위기인지 뭐 저로서는 사실 판단은 잘 못하겠는데 요즘은 또 그런 생각도 많이 제기되는데 이건 최근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코로나 여파가 일단 크긴 커요. 코로나 여파로 한 3년 동안 우리가 극장을 못 갔잖아요. 극장 못 가는 대신 OTT를 통해서 뭔가를 보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끝나면 다시 영화관으로 사람들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거죠. 가격도 비싸지기도 했고 더 싼 OTT가 있고 뭔가 보려고 생각하면 이제 이걸 통해서 보면 되니까 사람들의 습관이 조금 굳어진 것도 있고 또 다른 문제는 아까 이제 이 삼각 시스템이 되게 중요했잖아요. 영화 자본을 대고 투자를 하고 제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단 지난 3년 동안 영화가 제대로 제작되고 투자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뭐 이런 뉴스들 많이 나오죠. 한 뭐 50편의 영화가 남아있다. 극장에 올리지 못하고 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영화들이 한 2019년 이전에 기획된 영화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올리지 못한 거죠.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러면 이 영화들이 좀 돈이 될 만한 것들은 사실 작년에 대충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극장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할 때 일단
이렇게 영화가 많이 쟁여 있을 때는 선입선출이 아니에요. 돈이 될 것만한 것부터 먼저 올릴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근데 별로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근데 그 와중에도 올렸는데 그럼 그 다음에 남은 영화들은 사실은 그보다 덜한 영화일 가능성이 좀 높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들은 사실 지금 올려도 크게 성공할 거란 보장이 좀 없는 영화들인데, 근데 이 영화를 저는 뭐 박앤세일의 형태든 빨리 소화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영화를 소화 안 되면 뭐냐면 다음 투자가 못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어느 정도 투자 수익을 정산이 끝나야 이제 다음 투자가 들어갈 텐데, 이 쟁여 있는 영화들 때문에 이제 투자가 잘 못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서 이 영화들이 빨리빨리 소화가 좀 되는 게 필요하고, 그럼에도 조금 기대할 수 있는 건 이제 올해 한 여름부터는 이제 코로나 끝나갈 때부터 새로 기획한 영화들, 새로 투자가 된 영화들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제 요거는 2019년 전에 만든 영화들은 아닌 거죠. 최근에 기획이 된 영화들이기 때문에 요것들은 그래도 올 상반기에 오르는 영화들보다는 조금 더 대작도 있고 성공 확률이 좀 높은 영화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극장이 조금 회복이 된다면 다행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와는 다른 게 이제 OTT와의 역할 분담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OTT에서 우리가 시간을 때우는 식의 영화는 만일 거기서 많이 본다면 극장에서는 어떤 영화를 보아야 할까에 대해서는 이 시스템에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올 상반기보다는. 올 상반기는 약간 재고 처분에 그렇네요. 약간 재고 처리 박앤셀 같은 약간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갈 영화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기는 해요. 네. 제가 계속해서 이 뭔가 비관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그거에 약간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구도여서 조금 이상하게 저게 될 수도 있지만, 뭐 딴 데서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약간 그런 구도를 한번 해보는 게 네. 어떨까 해서. 이거는 제 개인의 이런 게 많이 들어간 건데, 사실 한때 일본이 이제 뭐 소위 G2 시절에 또는 뭐 그 다음 뭐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J-pop 또는 일본의 영화들이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다 뭐 지금의 기생충 이상의 막 성적을 구가했고, 일본 문화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대중적인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일본의 J-pop은 더 이상 세계적인 뭐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비슷하게 꼭 일본처럼 되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잠깐의 어떤 트렌드는 아닐까라는 또 한쪽에는 시니컬한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있죠. 네. 네. 네, 이 우려는 30년 전부터 우리가 꾸준히 해오긴 했어요. 네. 30년 전에 이제 처음 한류가 성공할 때도 이 한류가 얼마나 갈 것 같냐라는 얘기에 오래 가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이제 그때부터 계속 있긴 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온 거긴 한데요. 근데 말씀하신 그대로 맞아요. 그 일본 문화가 한 90년대 한 후반까지가 굉장히 전성기를 네. 이루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쇠락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약간 그 세계 시장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데, 우리 드라마 수출이 처음 되기 시작한 게 90년대 초중반 정도이거든요. 이때 이제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됐냐면, 그 우리 드라마 수준이 이제 이미 좋아지긴 했어요.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한 번도 이제 수출을 해보지는 않은 상태였는데, 수출을 그렇게 원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나라 드라마 시장 그 방송국들이 당시 이제 방송국들이 드라마를 만들 때인데. 모든 수익이 다 국내에서 해결이 돼요. 그럼 사실 수출을 통해서 약간의 부가 수익을 얻는 거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큰 기대를 하지도 않았고, 수출대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아까 정부에서 문화산업정책국도 만들고 네. 정부 관료들이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 약간 수출도 좀 만들어 보라고 이제 압력이 약간은 들어왔죠. 좀 만들어 봅시다. 당연히 이제 산업을 일으켜야 되니까 수출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송국들에서 약간의 그래 그럼 한번 해봅시다 하고 해서 어떤 분들을 영입하냐면 그 당시에 상사맨들, LG 뭐 삼성물산 이런 데 계시던 상사맨들을 조금씩 영입해서 비디오 테크 하나씩 주면서 나가서 한번 팔아보라고, 옛날에 나가서 팔아보라고 해서 이분들이 이걸 들고 진짜 동남아를 돌면서 팔기 시작했는데 잘 안 팔리죠. 잘 안 팔리는데 그래서 꾸역꾸역 조금씩 팔고, 그래서 조금 터진 게 97년에 그 사랑이 뭐길래를 중국에 판 게 이제 굉장히 성공을 하면서 한국 드라마가 일본 드라마 수준은 된다. 왜냐면 당시에는 일본 드라마가 가장 수준이 좋았고 아시아에서 인기도 좋았기 때문에 그 수준이 된다는 게 한번 이제 검증이 됐어요. 근데 가격은 그때 한 일본의 한 10분의 1 수준 정도로 그냥 봐주시는 게 감사하니까 파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일단 그렇게 수출선을 만들고 났는데, 당시에 그 외환위기, 금융위기, 그러니까 IMF 금융위기가 동아시아 전체가 전체가 다 겪었으니까. 금융위기가 왔을 때
모든 나라가 이제 다 환율 위기를 겪게 된 거죠. 그러니까 대만을 비롯해서 각 나라들이 이제 당시 일본 드라마들을 많이 수입하고 있었는데 이제 환율이 너무 올라가니까 일본 드라마 수입하는 게 약간 버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대체제로 야, 일본 드라마랑 비슷한데 좀 싼 거 뭐가 있냐. 근데 저기 사랑이 뭐길래 중국에서 터진 거 보니까 괜찮다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대만을 중심으로 우리 드라마들이 수출되기 시작하거든요. 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 드라마가 워낙 가격이 싸기도 했고 가격은 싼데 이제 드라마 수준이 일본과 비슷하다라고 하니까 이제 엄청나게 그때부터 이제 많이 팔리기 시작해서 동남아를 중심으로 이제 드라마들이 많이 팔리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그러고 나서도 한 번도 가격을 제값을 받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냥 그 가격에 계속 그냥 공급을 했어요. 왜냐면 저가 덤핑 아닙니까? 약간은 막 이렇게 다 뭉태기로 해서 네. 팔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수출을 통해서 뭔가 수익을 기대한다기보다는 그냥 시장을 넓힌다라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수출을 해서 거기서 그걸 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그것만으로도 신문에 날 만한 그렇죠. 사건이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식으로 보급을 해왔는데 이게 이제 약간 바뀌게 된 게 2000년대 중반 넘어서면서 이제 각 가정에 초고속 인터넷이 다 보급이 되잖아요. 우리도 이제 집에 다 초고속 인터넷이 다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뭐 하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집집마다 다운로드 많이 봐야죠. 영화 다운로드 받고 시리즈물 다운로드 맞아요. 받고 서 미드도 되게 많이 보고 뭐 엘리 맥빌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많이 했듯이 그런 효과 때문에 사실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드라마들을 그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드라마를 다운로드 받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우리는 한국어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제 자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정식으로 수출하지 않으면 그 자막 문제를 해결하기 되게 힘들었는데 이게 우리가 정식으로 수출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이분들이 미국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플랫폼에 모여갖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막 바로바로 올리는 식으로 해서 막 공유를 해서 보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도 사실 우리는 맨날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한국 드라마들을 많이 보급했는데 우리 수익하고 연결이 하나도 안 돼. 네. 정말 우리 저작권 보고 어떻게 되니 이제 이러면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봤더니 그때 엄청나게 보급을 했던 게 이렇게 기반을 만든 거죠. 기반을 만들어서 이후에 OTT 시대가 되고 넷플릭스가 생기면서 거기서 우리나라 드라마들을 사서 제작할 수 있게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되게 달랐던 게 일본은 옛날부터 이렇게 제작위원회라고 해갖고 그 안에서 이 수익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해야 수출하는 형태였어요. 그리고 일단 일본 자체가 내수 시장이 되게 크다 보니까 수출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다가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해외에 나가는 게 많지 않았고 그때 많이 나가지 않다 보니까 이 일본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기반도 우리보다는 그렇게 넓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저작권 때문에 일본은 수익화를 잘 챙긴다, 뭐 조금 나가도 잘 챙기면서 파니까 알짜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지금 다시 이렇게 기반이 달라지고 나서 보니까 달라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본 문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90년대 후반 이후에 약간 쇠락했던 그런 특징도 있지만 세계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게 우리랑 좀 달랐다. 우리는 어떻게든 나가려고 막 저가로도 해보고 그냥도 깔아보고 물론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반이 생겨서 어느 이제 수익화의 지금 단계가 왔을 때는 그걸 이제 수익화할 수 있게 됐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서 물론 지금도 애니 같은 건 굉장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다른 거에서는 좀 우리하고 차이가 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좀 낳게 된 것 같아요.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이 부분도 그러니까 당시 어마어마하게 해외에서 불법 다운로드와 뭐 자막이 돌고 뭐 이게 결국은 나중에는 뭐 K 드라마든 K 영화든 뭐에 기반이 된 거잖아요. 지금에 와서는. 네, 그렇게 된 그러니까 이거 역시 일종의 설계되지 않은 성공. 이런 가깝지 요인들이 않나. 좀 그래요. 근데 당시에는 막 그때 되게 심각하게 회의했어요, 진짜. 이거 이렇게 많이 보는데 우리가 이거 저작권 보호해서 수익화를 하나도 못하지 않냐라고 굉장히 안타까워했는데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그걸 토대를 깔아놓는 상태가 된 거죠. 뭔가 비유가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적절한 비유가 아닐 것 같아가지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미국도 미드를 많이 봐서 특히 마약 나오는 드라마를 많이 봐서 이렇게 마약상들이 이렇게 먼저 이렇게 싹 공짜로 깐 다음에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적절한 비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화산업에서는 이 저작권과 불법 다운로드의 문제가 약간 딜레마가 있긴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확산을 시키는데 약간 기여를 하는데 또 어느 단계 이후로 넘어갈 때는 수익화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되는 지금 요즘 누노TV 같은 거 되게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수익화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걸 엄정하게 다뤄야 되는데 약간 그 이전에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는 어느 정도 시장 기반을 넓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K-팝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가장 또 화려하기도 하잖아요. 지금 K-팝의 성공이라는 게 뭐 BTS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사실은 오히려 K-팝 이 기획사들 이걸 보면서 아마 해외에서는 오히려 이 다른 거보다 K-팝 쪽을 보면서 그 뭐 장기 연습생 제도, 뭐 예를 들면 강력한 어떤 트레이닝,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한국의 굉장히 이제 그 중앙 집중화된 과거의 경제 발전 때처럼 이거하고 좀 유사하게 봤었던 건 아닐까, 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이게 이제 얼마 전에 RM 방탄소년단의 RM이 이제 이 문제 갖고 외국 기자하고 이제 붙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굉장히 효율성으로 노력을 한 거고, 물론 지금은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 이 문제가 심각하긴 심각한 거긴 했어요. 근데 또 그 당시로 되돌아가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10대 시장 때문에 약간 아이돌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10대 시장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이 가수들도 이제 10대 중심으로 꾸리게 되었고, 이제 그 K-팝의 특성의 화려한 군무 이런 것다 보니까 연습이 되게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모인 그 연습생분들이 그 전국에서 진짜 말 안 듣는 모든 분들을 다 모아놓은 형태인 네.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말을 잘 듣는 분들도 아니고 굉장히 사건 사고에 많이 노출될 수 있는 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획사에서는 사실 되게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이분들이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생겨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비도 많이 들어가고 관리 어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합숙이라는 시스템도 만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많은 문제가 낳긴 나왔어요. 왜냐하면 투자비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에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5, 6년에 뭐 20억이 드네, 뭐 이런 뭐 몇십억이 드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제 선투자가 이렇게 들어가고 데뷔를 해서 이걸 이제 수익화를 거두는 기간이 있다 보면 이 앞에 투자한 거에 대해서 이제 다 거두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뭐 노예 계약도 하고 막 못 나가게, 십몇 년씩 못 나가게 노예 계약도 하고, 비용 정산도 막 엉망으로 해서 수익 정산 안 해주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너무 많이 문제가 돼서 우리가 표준 계약서를 도입을 해요. 표준 계약서를 2009년 정도에 도입을 하는데, 7년이 그때 2007년, 예, 그래서 그때 네. 계약은 7년 단위로 한다. 너무 길게 할 수 없다. 7년 정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 이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선투자한 거는 활동 이후에서 정산 못하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래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됐거든요. 물론 여전히 지금도 비용 정산 같은 거 할 때 이 앞에 걸 못 빼니까 그럼 지금 더 많이 떼는 형태로 하고, 그래서 서로 가수들하고도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이런 제도가 그래도 들어서면서 많은 문제가 그래도 해결이 됐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성과라면 성과인 거죠. 네. 네. 표준계약서 같은 거는 도입이 정말 필요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어떤 산업이 뭐 아주 초기 단계 뭐 이거를 어떻게 해서 뭐 이 산업을 키운다 이런 거보다 그때는 오히려 전체적으로 이 여기에 다양한 기획들에는 게 막 활성화되게 오히려 생태계를 열어주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제도적으로 정리하고, 이런 게 오히려 또 최근에는 더 정부의 역할에 맞지 않나? 요즘 트렌드의 그렇죠. 산업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정부 얘기를 넘어갈 텐데, 이제 이 책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김대중,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김대중 정부에서 이제 뭐랄까 사실 과감한 어떻게 가능했지? 지금 돌아보면 다시 어떻게 가능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최근에 각 나라들이 민족주의 경향이 세져서 뭐 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당시에도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본 문화 개방,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한국 문화, 그것이 아마 한국 문화 산업 또는 문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사건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행위, 이런 걸로서는 가장 인상적인, 돌아보니까 더 인상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김대중 정부가 어떻게 그게 가능했지에 대해서는 뭐 오늘 뭐 그게 이제 주제는 아니겠지만 생각이 굉장히 복잡했을 텐데, 근데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소 이제 예민할 수 있지만, 이게 약간 꼭 진보적인 성향의 정부라고 문화 친화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꼭 또 보수적인 정부라고 또 뭐 훨씬 권위적이다 이렇게 할 수도, 딱 잘라서는 할 수 없겠지만, 혹여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약간의.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문화산업 정책에 관련해서 이제 이런저런 회의도 들어가고 해보면, 사실은 총론에 대해서는 어느 산업보다도 그
진보 보수할 것 없이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무나 영세한 기업들이 많고 그래서 지원을 해야 되고 이 산업이 잘 되면 국가 브랜드에 굉장히 도움을 준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 총론적으로는 다 비슷하게 생각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조금씩 지원 사업의 방향 같은 건 이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그 김대중 정부에서 가장 중요했던 작업 중 하나는 사실은 원칙을 만든 건데 우리나라 그 문화산업 정책의 지원 논리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팔길이의 원칙이에요. 팔길이의 원칙이 어떤 게 뭐냐면 팔길이가 딱 이만큼이잖아요. 그럼 딱 요만큼만 거리를 두자는 거예요.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그게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어려운 거죠. 근데 이거를 그때 도입을 해요. 근데 그때도 도입할 때 보면 사실은 문화 쪽 인사들의 요구가 되게 컸어요. 왜냐면 문화 쪽에 있는 분들이 이제 정부하고 같이 정책을 만들고 이런 지원 산업을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관료들이 이분들한테 다 맡겨놨다가는 이게 정말 죽도 밥도 안 되겠구나. 이 문화는 문화 전문가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고 그러면서 요 논리를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원칙으로 합시다. 지원하지만 간섭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은 따로 둬서 여기서 직접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정부는 돈만 지원하는 형태가 하게 합시다. 요 논리를 받아들였고 그때부터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한 논리가 돼서 지금도 지원 관련해서는 뭐 콘진원이나 영진이나 요즘 영진이 또 문제가 난리가 났는데 뭐 이런 데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끔 한 거죠. 사실 박근혜 정부 때 우리 블랙리스트 사태 때 되게 많은 문화인들이 분노했던 게 사실은 이 문제 때문이에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가 우리의 논리인데 오랫동안 원칙이었는데 지켜온 건데 지원하고 간섭한 거잖아요. 누가 너는 해 너는 하지 말아라고 간섭한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온 논리를 훼손시킨 거다라는 것 때문에 되게 이제 컸던 거라서 저는 이제 그 김대중 정부의 문화산업 정책 중에서 아까 뭐 제도적으로 돈도 끌 수 있게 하고 지원도 많이 하고 법도 정비한 게 있지만 요 논리를 정착시킨 게 일단은 제일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이제 일본 문화 개방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게 김대중 정부 때 정도에만 할 수 있었던 일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 문화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과거에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의 유지가 되어 왔는데 이렇게 찾아보면 어떤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떤 법에도 일본 문화 개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없어요. 그냥 뭐 공서양속에 맞지 않는다든가, 뭐 약간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으면 뭐 하지 않게 한다. 이런 거에 이렇게 맞췄던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유지가 됐던 거는 이거를 개방하는 순간 친일이다라는 프레임에 딱 갇혀 있었던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군사정부라는 차원에서는 뭔가 통제의 수단을 하나 갖고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걸 굳이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좋은 통제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버리지 못하고 있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얘기를 꺼내면 이거 친일인가? 이런 프레임에 또 갇히고 그래서 이게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약간 그런 상황인데 시장은 또 시장대로 우리는 일본 문화 보고 싶은 사람들 다 또 알아서 보고 있는 굉장히 기형적인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럼 이 상황을 깰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논란에서 자유로운 사람. 자유로운 사람. 통제도 필요 없고 나는 친일이라는 프레임에 갇힐 필요도 없고 갇힐 수가 없는 사람. 사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 때 돼서야 이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 막 논란이 컸죠. 이거 그래서 막판에는 이제 이거 열면 우리 문화산업 다 죽습니다까지 이제 논리가 나왔는데 이때 김대중 정부가 이미 그때부터 문화산업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약간 자신감 있게 열었고 제일 컸던 건 사실 그 프레임에서 갇힐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 프레임을 열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걸 되게 자신감 있게 이제 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진보 보수라기보다는 어떤 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가 중요했던 것 같은데 이제 노무현 정부 때는 사실 되게 중요한 이슈가 아까 말씀하신 한미 FTA 때 그 스크린 쿼터 폐지 문제가 사실 크죠. 이때 이제 스크린 쿼터 폐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김대중 정부 때도 한 번 있었고 1998년에 그리고 2차로 이제 2003년에 노무현 정부 때도 이제 한미 FTA 선결 조건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제 생겨났는데 사실은 영화인들은 다 똑같이 반대를 했어요. 일관되게 반대를 했고 논리도 사실은 다 똑같았어요. 1차 때도 이건 문화주권입니다. 2차 때도 이건 문화주권입니다 했는데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약간 달라진 거예요. 1차 때는 이것은 문화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잘 먹혔어요. 아, 그런가 보다. 이 시장을 열어주면 우리가 미국 영화들한테 다 먹는 걸 열어주나 보다 라고 했는데 2차 때는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었냐면 요 김대중 정부 때부터 노무현 정부 때까지 엄청나게 우리나라의 그 문화산업이 발전을 해요. 큰 발전을 해서 사람들이 영화도 막 천만 영화도 보고 영화 산업이 막 발전하는 것도 봤고 그러니까 영화 산업 이렇게 잘 발전하는 걸 봤기 때문에 아 이게 꼭 문화주권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 여기서 논리가 끝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왈가왈부하면서 아 이건 문화주권만의 문제는 아니고 경제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 문제이면서 아, 더 좋은 영화를 볼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논리가 이제 변화를 하면서 문을 열어주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스크린 쿼터는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그럼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안 하는데 사실 스크린 쿼터 딱 결정적으로 하고 나서 한 4, 5년 동안은 영향을 받았어요. 한국 영화 점유율이 실제로도 내려갔고 예상한 것처럼 낮아졌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뚫고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이미 우리가 영화 산업 정책을 통해서 크게 발전하고 있던 힘이 컸던 때 이 문을 딱 열어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문을 언제 열어주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만약 김대중 정부 때 많이 문을 열어줬으면 이렇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네, 그때는 굉장히 미약한 단계였기 때문에 그때 문을 열어줬던 건 굉장히 달랐을 텐데 이미 영화 산업이 크게 발전하고 있는 와중에 문을 딱 열어주게 되니까 일시적으로 영향이 왔지만 그 힘으로 그냥 뚫고 간 거거든요. 그래서 개방의 문제가 되게 힘들어요. 항상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든 문제이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준비 정도가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굉장히 달라지는구나. 스크린 쿼터는 폐지는 사실은 되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였는데 예상외로 작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이런 상황이 달랐던 것 때문에 그런 거고. 나중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실 총론에선 거의 비슷했는데 이때 달라진 건 뭐냐면 한류의 성공이 이제 막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막 K-팝 성공하고 싸이 성공하고 이제 막 성공이 막 툭툭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 욕심이 생기는 거죠. 아, 이 성공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 활용해서 국가 브랜드 높이면 좋지 않냐. 이제 이런 식의 논리가 자꾸 생기게 되고 자꾸 국가 행사나 이런 거에 이제 가수들도 동원하고 연예인들도 동원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게 돼요. 성공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하신 것처럼 서구의 학자들 같은 경우는 아 너희 이러는 거 보니까 이거 너희가 정말 정부가 계획대로 한 거 맞구나. 네가 그러니까 이렇게 막 동원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뭔가 약간 좋지 않게 보는 거죠. 아 이게 정부랑 같이 움직인다는 게 아 이거는 분명히 그런 증거가 된다. 정부가 뭔가 많은 걸 해줬으니까 니네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문화산업에서는 되게 중요한 게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게 중요하긴 한데 약간 안 보이게 너무 정부가 드러나지 않는 형태로 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이명박 정부 때부터는 약간 그런 것들이 삐걱삐걱 되는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성공은 이어지고 있는데 저도 계속 가서 하는 얘기가 정부가 너무 드러나지 않게 보이지 않게 지원을 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서구에서 우리를 그렇게 본다. 정부가 다 뭔가 한 것처럼 본다. 우리한테 좋지 않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약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약간 드러나기 시작한 거였고 마지막으로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저는 이제 약간 아쉽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때는 사실 문화산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냐면 그때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사실은 청년 일자리 문제였어요. 네. 지금도 그렇지만 청년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게 그때 이제 가장 먼저 화두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잘 성공한 산업이잖아요. 문화산업, K-팝이고 K-컬처고 우리는 일자리가 되게 필요해. 그러니까 이걸 다 이렇게 연결시키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 문화산업의 생태계를 좀 더 성장을 시켜서 여기서 일자리가 많이 나오면 청년 일자리가 많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저는 그려볼 만한 얘기이긴 해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분들이 이제 그렸고 근데 그리는 와중에 이제 국정농단으로 이제 흐르게 되면서 이게 이제 흐지부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완성을 시켜 나갔으면 아 이게 정말 맞았네 안 맞았네 공과 과를 좀 평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기도 전에 이제 국정농단으로 확 흘러버리면서 이 사업이 약간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근데 저는 요 문제는 차기에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한번 생각해볼 만한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우리가 이제 이 K컬처 산업이 굉장히 우리의 성공한 산업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이제 일자리 문제를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되는데 딱 연결은 안 돼요. 지금은 바로바로 연결은 안 되는데 이 두 개를 갖고 뭔가 그림을 그려보고 싶은 거는
정시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생각해볼 문제는 맞긴 맞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아쉽게 끝나버렸지만 요거는 누군가 한 번은 그려볼 만한 도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네. K컬처의 뭐 이렇게 열풍, 뭐 성공 또는 산업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산업 얘기가 나오면 이제 자연스레 또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제 다양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그건 이제 K-팝을 둘러싸고도 K 드라마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예전보다 다양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K-팝을 얘기하면 이게 다양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물론 이것도 너무 지나치게 한 면만 보는 걸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친일적인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일본에 가서 서점을 딱 가면 음악 잡지 종류가 막 20개가 넘고 막 이렇더라고요. 물론 내수 시장이 그만큼 커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 뭐 1억 명이 넘으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어떻게 저 음악 잡지 20종이 넘는 음악 잡지들이 이렇게 유지될 수 있지? 그러니까 그만큼 취향이 있다는 건데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다양성과 이 산업으로서의 우리의 성공과 이 다양성과는 어떤 관계로 보시는지. 일단 이제 드라마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맞는 말씀인 게 우리 이제 성공한 드라마들의 특징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성공한 드라마들을 보면 정말 외국 서구의 시각에서 못 만드는 것들을 만들어냈을 때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어떤 드라마들도 서구에서 만드는 것과 비슷한 걸 만들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와 어떻게 너희는 이걸 이런 시각으로 보지 하는 것들에서 성공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서구와는 다르게 다양한 것들을 찾아내는 능력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힘이긴 한데 근데 이 다양성이라는 게 사실 그때그때 바로바로 돈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약간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쭉 했다가 그 중에 하나가 딱 되는 것들이 많아서 사실은 다양한 것들에 이제 쭉 해놨고 그 중에 하나둘 건지는 겁니다라는 논리가 잘 맞아야 되는데 이게 급하게 뭘 하려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아까 이제 K-팝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너무 어떤 기획에 의해서 자꾸 탄생하는 것들이 이제 바로바로 성과를 보려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제가 이 얘기랑 관련된 얘기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아까 이제 벤처 자본이 막 들어오고 해서 영화 쪽에 이제 자본이 한참 막 들어오던 때가 있었거든요. 2000년대 초반이에요.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벤처 자본도 들어오고 아까 대기업들도 돈을 투자하고 그때 이제 통신기업들도 막 영화 잘 된다고 하니까 돈을 막 엄청 넣어서 2000년대 초반에 엄청나게 많은 자본들이 영화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스갯소리로 지금 입봉 못하면 바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 많은 영화들이 이제 막 개봉들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망하고 막 이러긴 했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03년이 우리나라 한국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얘기를 해요. 2003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 그리고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 네. 그리고 장준환 감독의 지구를 지켜라 이 세 영화가 2003년에 다 동시에 나오거든요. 지금 같으면 이 중에 하나만 나와도 정말 엄청난 일일 텐데 근데 당시에 보면 장준환 감독은 그때 초기 입봉작이었고요. 이 두 분, 박찬욱 감독이랑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영화가 망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까지 망했던가 하여튼 분명히 첫 번째 건 다 망했고 근데 정말 몇 년 안 됐는데 바로 두 번째 영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이분들이 이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자본이 그만큼 골고루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도 기회가 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어떤 감독이 첫 번째 영화를 망했는데 바로 입봉을 한 3, 4년 안에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분들 그때 당시에 나이가 30대예요. 지금 같으면 불가능했을 것 같은데 그때 그렇게 씨를 뿌려놓은 게 있으니까 지금 이제 이분들의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자본이 이제 잘 들어가서 굉장히 다양한데 이 골고루 쭉 씨를 뿌려놔야 그게 20년 뒤, 30년 뒤에 이제 성과를 거두게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다양성 또는 계속 역동성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힘이 우리의 힘이 될 거다. 지금 보이는 성공 공식에 안주하는 순간 이제 우리의 성공은 이제 거기서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우리의 그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이런 다양성, 역동성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이런 다양성과 역동성을 계속 조금 실패하더라도 유지시켜 놓는 게 그쵸. 중장기적으로는 훨씬 큰 성공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게 성공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긴 하는데 이게 이제 길게 보셔야 된다라고 늘 얘기를 하는 게 이런 측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1시간이 확 지나가 버려가지고요. 지금 온라인으로도 인터넷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현장에 계신
분들도 있어서 질의응답 오히려 질문들이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뭐 콘텐츠들을 요즘 많이 소비하시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 질문은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의견도 좋고요. 질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으세요? 네, 인터넷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말씀하시죠. 시작하기 전에 이제 상담 나누실 때 잠깐 중국 이제 헌활령으로 인해서 우리 콘텐츠 수출길이 좀 막혔고 이런 말씀들을 좀 하셨는데 저는 중국에서 살다가 와서 굉장히 이제 중국 친화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런 반중국 정서 그것들을 대할 때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제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싫어하는 것은 사실은 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중국에서 자본이 이제 초기에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서 제작에 관여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국적인 어떤 것을 관철시키는 형태가 보이니까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을 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기는 하거든요. 사실 우리 자본만으로 우리끼리만 이렇게 제작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한 시대고 그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서로 국경을 넘나들면서 교류하면서 뭐 기술적인 면, 콘텐츠적인 면 아니면 자본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이게 단순히 문화의 영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외교적인 어떤 것과 연결되는 부분은 어떻게 리스크 헤징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이 조금 드는데 이제 뭐 말씀이 있으시면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제 한한령 해제가 지금도 계속 화두가 되고 조금씩 문을 열고 있다고는 얘기는 하죠. 그래서 뭐 한두 편씩 들어가기는 하는데 요즘 이제 들어가는 영화들도 보면 가장 인기가 있다기보다는 가장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문제가 없을 만한 것들로 들어가는 건 있어요. 그리고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이제 시진핑 시대에는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한령 해제가 되면 하여튼 우리한테는 시장이 하나가 더 열리는 거니까 분명히 중요하긴 한데 저는 이제 반중도사 아까 그 문제도 있지만 너무 도끼 눈을 뜨고 보는 것도 진짜 너무 힘들어진다 서로를.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중국의 자본이 들어간 영화나 이런 드라마 같은 거 너무 그쪽에 입장이 들어서서 사람들이 이제 싫어하게 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게 의혹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도 보면 뭐 너무 빨간색 옷이 많아요라든가 중국 화장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중국의 뭐 식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PPL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되게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 이제 조선구마사 사태 같은 경우도 보면 너무 배경이 중국식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건 이제 제작하시는 분들의 디테일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너무 이제 보는 사람들이 너무 그거를 분명히 저렇게 했을 거야라고 약간 생각하고 이제 보는 문제들도 조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에 진출을 하려면 자본이 섞이는 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약간 거기서 조금 벗어나는 게 좀 저는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긴 하죠. 저는 이제 반중 정서는 하여튼 완화가 되는 게 좀 필요하다. 우리가 어떻게든 외교적이든 뭘 해서라도 이게 산업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계속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 책이 이제 설계되지 않은 성공 K컬처 산업의 운명을 바꾼 9가지 결정적 장면이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9가지에는 못 들어갔지만 아주 강력한 후보로 생각했던 또는 실지 못했던 장면이 있으신지. 실지 못했던. 네.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인데 이거는. 뭐 온라인에서 질문하는 거라 저희도 뭐 생각지 못했던 질문입니다. 9개를 맞추려고 되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원래 8개인데 막 하나를 더 맞춰서 9개를 채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서 뺐다기보다는 9에 맞추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다 질문이 또 올라왔네요.
문화산업의 성공이 한국 경제 성장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산업도 수익성과 양적인 성장에만 집중하다 보니 윤리적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다라고 느낀다. 최근에 화제가 된 이제 정산 노예계약 문제나 영화계의 뭐 자리 잡은 관례처럼 자리 잡은 열정페이나 미투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 좀 정치가 할 일이 있을까요? 산업이 자정작용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툭툭 터질 때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이 산업을 계속 성장을 시켜 나가는 입장이라면 제값 주고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수출품도 똑같은데 옛날에는 저가로 만드는 게 미덕이었죠. 네. 그래서 저가로 어느 정도의 수준의 품질을 만드는 게 중요했다면 이제 사실 그 이상으로 넘어갈 때는 제값을 다 주고 그 이상의 품질을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문화산업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낮은 제작비 같은 걸로 굉장히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건 맞았는데 이제는 제값 넣어줘서 그 이상의 경쟁력을 만드는 게 중요한 때라 그 어떤 산업에서 제값을 안 주는데 좋은 인력이 들어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좋은 인력들이 꾸준히 들어와서 계속 높은 수준의 품질을 만들어내려면 제값 주고 이상한 일 안 시키고 이제 이런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도 약간 그런 게 부족한 게 좀 있긴 있어요. 그리고 문화는 막 열정이 너무 중요하고 뭐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문화가 아직은 조금 남아있는데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고 영화에서는 이미 많이 바뀌고 있고 그래서 영화 하시는 분들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제작비가 너무 올라서 뭐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걸 힘들게 하기 시작하면 못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이상의 것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거는 제값을 주는 게 이제 기준이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요즘 웹툰이 굉장히 예. 활성화되고 있는데 웹툰 쪽에 다른 산업하고 좀 큰 차이가 본인들은 좀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수익 배분이 굉장히 투명해요. 그나마. 그러니까 많이 보는 작가에 대해서는 수익을 많이 주는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글 쓰는 분들, 좋은 작가들이 이 산업으로 많이 오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많이 잘 챙겨주는 산업에 좋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콘텐츠 산업에서 우리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려가면 제값 주는 문화가 정착이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런 것도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콘텐츠 제작 과정이나 이 과정에서의 기준이랄까요? 윤리랄까요?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중요해진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네. 또 질문 뭐 현장에 계신 분들도 감사하다고 온라인 질문하셨던 분이 네, 답해 주셨고요. 또 질문 있으시면 뭐 편하게 해주시고요. 의견 좋고요. 네, 뭐 너무 제가 예상 질문 잘 뽑았나 봐요. 그래서 하나 더 말씀하시죠. 저는 이 책을 보고 굉장히 반가웠는데요. 왜 이런 책 이제서야 나왔을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됐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사전 얘기도 했지만 네. 사실 문화 비평은 되게 많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산업 이게 이미 산업이 되고 뭐 이게 꼭 산업이 꼭 무슨 꼭 이윤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안에 구체적으로 일하는 종사자와 노동자와 뭐 예를 들면 소비자와 이게 이제 형성이 된 건데 다들 이제 비평은 되게 많았는데 산업적인 부분 확실히 여지껏 잘 안 다뤄졌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주로 이제 한류라고 하면 이제까지는 이제 미디어 쪽에서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보통 신문 방송학에서 많이 연구를 하셔서 그런지 이제 문화 비평이나 그런 내용에 대한 연구, 물론 거기도 한 축으로 문화 산업이 있긴 한데 약간 횡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시대 동시대에서 보면 뭔가 연구들이 되게 많이 있긴 한데 이제 이게 켜켜이 쌓이다 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위아래로 묶는 작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이전에 했던 것들을 찾아보면 사실 많은 논문들이 있고 당시에 보면 되게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각각 그 시대를 횡적으로 연구하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걸 거꾸로 종적으로 한번 묶어본 건데 이게 한번 이제 30년이면 한번 묶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해와서 다 이렇게 횡적으로만 약간 연구가 됐던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올라온 게요. 그러니까 저도 책 보면서 그건 처음 이 책에서 그 인상
기뻤던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그 영화표 통합전산망 얘기를 그 중간에 네. 실으시잖아요. 저 좀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럼 영화관마다 그걸 일일이 다 세는 사람들을 따로 고용해서 네. 했었다는 얘기를 듣고 네. 깜짝 놀랐는데 이분이 이제 질문 올려주셨는데 영화표 통합전산망 언급 보면서 들었던 의문인데 출판 산업에 혹시 이런 쪽도 의견이 있으십니까? 출판 시장도 아직 통합 집계망이 없어서 저자도 얼마나 팔렸는지 모르는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없나요? 출판 산업이? 저도 들었는데 네. 출판이 아직 이게 안 돼 있더라고요. 아, 출판이 그래서 사실 옛날에도 뭐 큰 그 서점 같은 게 하나 망하면 막 여파가 되게 네. 크잖아요. 근데 서로 얼마가 이 책 여기에 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서로 재고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썼을 때도 저희 출판사 사장님이 출판사도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출판 산업에도 저는 이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당시 영화 산업에서도 영화 투자하시는 분들이 벤처 투자자들인데 이제 영화표가 얼마만큼씩 팔리는지 바로바로 알아야 내가 수익을 얼마나 거뒀는지 알고 그래야 이 영화가 얼마큼 수익을 거뒀으니까 내가 얼마큼 정산해 가는 게 딱 정확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시만 해도 통합 전산망이 구축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면 검표 알바가 있었어요. 옛날에 검표 알바가 한 2000년대 초반까지도 있었는데 뭐냐면 각 극장에 맨 뒤에 앉으셔서요 몇 명인지 세시는 분이에요. 그 제작사에서 그 알바를 쓰세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숫자를 다 집계해서 극장이 내주는 숫자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왜냐면 극장에서는 조금 덜 들어왔다고 해야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 알바를 되게 많이 쓰셨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이게 정착이 안 되는 거였는데 투자자들이 이건 제가 볼 때 잘 바꿔낸 것 같아요. 이거 안 되면 우리 투자 더 이상 못 한다. 불투명하니까요. 네, 불투명은 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 저항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다 돈 들어가는 문제고 그래서 각 극장에 다 깔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과단성 있게 추진을 해서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인프라인데 최근에 또 뭐 그거를 조작을 했네 어쩌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너무 저도 좀 놀랐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인프라예요. 이 투자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데. 네. 저는 출판 시장에도 없다는 거는 저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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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 따로 없으시면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요. 네. 오늘 설계되지 않은 성공 K컬처 산업의 운명을 바꾼 9가지 결정적 장면 한류 외전의 김윤지 저자님 그리고 김윤지 연구원님 모시고 흥미진진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아마 다른 뭐 K컬처 뭐 아까 이제 잠깐 나왔지만 이제 꼭 문화비평 하시는 분들은 뭐라 하는 건 아닌데 다른 데서는 조금 듣기 힘든 이야기들과 질문들, 문제의식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룰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자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오늘 또 와주셔가지고 바쁘실 텐데 지금 한국의 수출을 어떻게 전망하고 분석하실지 너무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즐거운 이야기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하나 있으시면. 책을 많이 봐야죠. 네. 네, 책을 많이 봐야죠. 봐야 됩니다. 네. 다양한 책들을 많이 봐주시기를 또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키아벨리 편지 6월 저자 특강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